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미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죽음과 또 그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이 공을 들여서 제작을 했었던 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미라, 즉 완전히 건조되어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도 부패되지 않고 그 형태가 잘 보존된 시신은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여러 가지 유산들 가운데서 이를테면 피라미드와 더불어 가장 많은 대중적 관심을 받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라는 살과 피부가 건조되어서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시신을 의미합니다. 미라는 사실 세계 각지에서 발견이 돼요. 심지어는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회강묘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이제 잘 보존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미라는 인위적으로 건조된 시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건조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시신을 보존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인공적으로 미라를 제작해서 시신을 오래도록 썩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유의 사후세계관이랑 관련이 아주 깊죠.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는 단순히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인 의미까지 지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이제 시신은 죽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계속해서 머무는 안식처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정교하게 처리를 해서 그 원래 신체, 원래 육체의 원형을 유지하려는 이 노력은 어떤 단순한 의학적인 처치를 넘어서서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 가운데 일부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와 카입니다. 바는 보통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의 주인이죠. 그 영혼의 주인의 머리, 얼굴을 지닌 새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바는 우리말로는 영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번역은 좀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바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머리를 한 새의 모습은 이집트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나 아니면 비석에 그려진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는 그 사람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 이제 사람들의 외모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믿어졌고요. 바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신체, 육체와 함께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서는 이 육체에서, 시신에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서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는 무덤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자의 세계, 하늘, 온 천지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바가 새 형상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 바가 하늘을 날고 또 여러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파라오나 귀족들의 무덤에서 벽화로 자주 확인하실 수 있는 입을 여는 의식이 바로 임종시에 이 육체에서 분리된 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구한국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쭉 이루어졌었던 이 입을 여는 의식에서는
망자의 모습을 꼭 닮은 목관이나 뭐 석상 혹은 뭐 미라 그 자체의 입을 신관이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살짝 건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뭐 반은 시신에서 떨어져서 이곳저곳을 날아다닐 수 있었지만 결국에 매일 밤이 되면 결국에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시신과 다시 결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망자의 존재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고 또 죽은 자의 바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장례의식과 제사, 마법 주문 등을 통해서 이제 도우려고 들었습니다. 반은 망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유지하면서 사후에도 나로서 계속 존재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영혼의 요소였습니다. 자, 카라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 카는 보통 뭐 혼이나 혼의 본질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카라고 부르기로 해요. 카는 바와는 달리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망자가 죽은 이후에도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칸은 그렇게 길지 않은 끈으로 시신과 이렇게 묶여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신 주변에서만 이렇게 머물러야만 됐었고 바의 경우에는 이 시신과 아주 긴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신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또 결국에 시신으로 돌아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이 바와 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카가 온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야만 내세에서도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카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대충 2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 카가 머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는 시신을 매개로 하는 영혼이니까 당연히 온전한 모습의 시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덤도 필요했고요. 이집트인들이 공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미라를 만들고 또 그 미라를 안치시키는 무덤도 정말 정성스럽게 지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시신이 썩어서 없어져서 카뿐만이 아니라 뭐 바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칸은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망자에게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거나 또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부장품으로 무덤 속에 넣어두었던 것도 일종의 이 카를 위한 영양 공급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두 다 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었던 것이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무덤 내부에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을 뭐 벽화나 부조로 그려넣기도 했는데 이건 마법, 다시 말해서 헤카의 힘으로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도 그 그림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즉 일종의 자동 제사 시스템을 작동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신전에 봉헌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비석이나 또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석상이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이 물건들은 일종의 망자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망자를 염두에 둔 시각적인 표현들은 특정 개인의 신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망자의 칸은 이 석상이나 비석에서도 머물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져도 이 석상이나 비석을 통해서 칸은 존재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 석상이나 비석이 봉헌된 신전에서는 매일매일 여러 종류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또 생명력,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어졌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와 카가 온전하게 존재하게 되면 이 두 영혼이 결합해서 승화된 상태의,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의 영혼이 하나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바로 아크라는 영혼입니다. 이 아크는 이제 단순히 영혼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격이 높은 영혼이었죠. 아크라는 단어의 뜻도 빛나는 자, 효과적인 자, 찬란한 자 같은 것처럼 근사한 것들입니다.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의 부활은 죽은 시신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갑자기 미라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표현을 하지만 이건 사실 이집트적인 어떤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적인 의미의 부활은 말씀드렸던 아크라고 하는 고차원의 영혼이 생성되어서 저기 보통은 이제 아우르라고 부르는데 그 내세로 이 망자가 그 아크로 변환되어서 넘어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식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언제부터 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는 아주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왕국 사왕조 시대, 대략 기원전 2500년경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자의 그 피라미드들이 지어지던 그 시대예요. 자, 이 시기부터는 파라오나 상류계층들의 시신은 완벽한 미라로 만들어졌고 또 그보다 이전 초기 왕조 시대 때에도 시신을 미라로 만들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까지 확인된 미라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플린더스 패트리, 그러니까 보통은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학자입니다. 이 패트리에 의해서 1899년 아비도스에서 확인된 초기 왕조 1왕조 시대의 미라입니다. 파라오 제르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다만 이때 발견된 미라는 시신 전체가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골과 척골만 남아 있었는데 이게 팔뼈들이죠. 이 팔뼈들이 여러 겹의 아마포로 쌓여져 있었던 것을 보면 시신은 분명히 미라로 만들어졌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던 팔에는 금, 터키석, 자수정 등으로 만들어진 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미라가 발견된 장소, 제가 제르의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화려한 팔찌가 이 팔에 채워져 있었다라는 정황은 이 팔의 주인공이 파라오 제르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팔, 이 유골은 현재는 분실되었고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죠. 자, 지난 2023년에는 사카라에서 또 아주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카라는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유명한 유적지로 초기 왕조 시대부터 고대 이집트 문명이 끝이 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공동 묘지 구역입니다. 이때 사카라에서 발견된 미라는 약 4300년 정도 전의 것인데 이 미라는 약 15m의 수직ging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완전히 봉인된 석관 안에서 여러 장신구들과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의 시신은 특별히 인위적으로 미라로 제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미라로 처리되지 않은 시신들도 건조한 이집트의 기후 덕택에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시신을 땅 속에 매장했을 뿐인데 건조한 이집트의 토양 덕분에 부패되기 이전에 이미 시신이 건조되어 버린 것이죠. 부패와 건조의 속도 경쟁에서 건조가 승리할 때 시신은 자연적으로 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선왕조 시대 때부터 나타납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미라화된 시신들을 몇몇 서구권의 박물관들에서는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국 박물관의 게벨레인의 남자라고 불리는 미라화된 시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신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그러니까 아마도 뭐 석재나 진흙벽돌이나 아니면 목재로 만들어진 그 구조물들이 시신과 땅을 직접 접촉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고대 이집트 입장에서는 시신이 썩는 것이 뭐랄까 좀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그냥 땅에 묻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건조가 됐었는데 점점 시신이 썩기 시작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자, 자연적으로 미라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인위적으로 건조시킨다. 그것이 인공적 미라 제작을 시작한 배경이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미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어쩌면 미라나 피라미드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제작 기술이 필요했던 것들은 그 제작 방법이 소수의 특별한 집단 내에서만 구전으로 전승되던 일종의 산업 기밀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이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확인된 루브르 칼스버그 파피루스 속의 미라 제작 관련 내용도 이미 이 미라 제작 작업에 상당히 능숙한 이들의 기억을 돕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시신을 건조시키는 것과 같이 아주 핵심적인 작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었고 연고를 바르거나 연고를 만들거나 혹은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외울 것이 많은 그런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라 제작에 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확인이 됩니다. 요컨대 미라를 제작하던 공간이 실제로 발굴된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초에 새로운 미라 제작실 유적이 사카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발굴단의 책임자였던 무스타파 와제리 전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미라 제작실이 말기 시대 삼시방조 시대의 것이며 이 제작실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미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제작실은 몇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미라 제작을 위한 석재 침대도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침대에는 미라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피가 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배수로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실 내에서는 카노푸스 단지라고 불리는 용기들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 카노푸스 단지는 신체에서 분리된 내장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미라를 제작할 때에는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을 다 제거해서 따로 건조시켜서 또 따로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이 따로 건조된 장기들을 보관하는 용기가 바로 카노푸스 단지입니다. 이 카노푸스 단지에는 위, 장, 폐, 간이 각각 담기는데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그 용기가 한 세트로 만들어지거든요. 자칼 모습의 두아무테프를 한 뚜껑을 한 그 단지 속에는 이제 위가 담기게 되고요. 메인 모습을 한 퀘베사누프에는 장이 담기고 개코 원숭이의 모습을 한 하피에는 폐, 사람 모습을 한 암세티 그 용기에는 간이 담겨집니다. 자, 현대의 우리가 구체적인 미라의 제작 방법에 관해서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은 기원전 5세기경에 쓰여진 헤로도토스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미라의 제작 방법은
신분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미라는 시신만 건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졌지만 파라오나 귀족, 고위사제 등 상류층의 미라는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자, 미라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과정도 복잡합니다. 먼저 시신에서 내장과 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조금 끔찍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들어보세요. 끝이 갈고리 모양인 쇠꼬챙이를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뇌를 다 부셔요. 그러면 이 뇌가 액체가 되어서 머리에 있는 여러 구멍을 통해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주 능숙한 장인만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뇌를 제거한 것은 이 뇌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뇌를 꺼낸 이후에는 칼로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리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위와 장과 간과 폐 등의 주요한 장기를 모두 꺼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들을 다 따로 처리를 합니다. 건조하고 방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4개의 장기를 또 말씀드렸던 그 4개의 카노포스 단지에다가 각각 넣어서 별도로 보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내장이 제거된 시신 내부는 일단 송진을 바른 아마포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갈랐던 부분을 정성스럽게 다시 꿰매서 외관상으로는 시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했죠. 자,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이브라고 불렀던 심장만큼은 제거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심장을 그 망자가 갖고 있었던 인격의 정수 또 사유의 원천 등으로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감정이나 사고 또 의지 같은 것들이 뇌가 아니라 심장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격의 정수인 심장은 사후 세계에서도 그 무게를 재서 망자가 그 저질렀던 죄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자의 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후네페르라고 하는 사람의 사자의 서입니다. 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사자의 서이고요. 자, 이 장면은 이집트인들이 내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겪어야 하는 최후의 심판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가장 좌측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칼머리로 하고 있는 어떤 신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칼머리를 하고 있는 신은 아누비스라는 신이고 이 아누비스는 죽음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미라를 제작하는 그런 작업을 담당했던 신입니다. 자, 이 아누비스의 안내를 통해서 망자는 심판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심장의 무게를 측정하는 일입니다. 아누비스 앞에는 저울이 놓여져 있어요. 그 저울의 좌측편에 놓여진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깃털이 하나 놓여져 있죠.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었던 마하트의 상징입니다. 마하트, 어떤 우주적인 질서, 어떤 도덕의 근원이죠. 이 마하트를 기준으로 해서 심장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심장이 깃털, 마하트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살아 생전에 크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게 돼요. 하지만 무거우면 문제가 생기죠. 무거우면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울 바로 앞에 귀엽게 지금은 강아지 모습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앉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이 존재의 이름은 암무트입니다. 암무트는 머리는 악어이고 몸의 앞쪽은 사자, 몸의 뒤쪽은 하마인데 이 악어, 사자, 하마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무트는 또 공포의 총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암무트가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울 때에는 그 심장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망자는 절대 무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 이런 것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살아 생전에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후의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심장 무게 측정을 받게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울 때는 통과. 그래서 이 망자는 호루스, 그러니까 매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의 안내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서 왕좌에 앉아 있는 저승의 왕 오시리스에게 심판을 받게 되죠. 심장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오시리스는 이 망자의 부활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심판장을 넘어서서 망자는 말씀드렸던 아하루, 내세로 들어가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심장만 남겨지고 이 내장이 전부 다 제거된 시신은 수십 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나트론이라고도 불리는 천연 소다로 덮여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시신 속에 담겨져 있었던 모든 지방 성분이 녹아내리고 시신은 완벽하게 건조되게 되죠. 이렇게 건조된 시신을 각종 향료로 닦아낸 뒤 송진을 발라가면서 하얀색 암화포로 잘 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대인들에게도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그 미라의 모습이 완성이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덜 복잡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른 과정들은 첫 번째 과정과 동일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에서 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시신에서 뇌를 제거하는 작업이 가장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밖에 모든 내장들은 다 제거되고 그 제거된 내장들 역시 다 나트론으로 건조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뇌는 물론이고 내장도 제거되지 않죠. 그 대신에 시신 내부에다가 내장을 녹이는 특수한 액체를 넣은 다음 50일 정도 또 그 나트론으로 시신을 건조시켜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미라 제작 방법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로도토스가 미라 제작에 관해서 이제 했었던 설명만큼은 어느 정도는 정확한 사실을 전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미라 제작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이죠. 아마 수천 년에 걸친 미라 제작 경험은 사람의 몸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축적되게 했을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인간 신체 내부에서 장기들을 분리하고 또 이 시신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특히 이제 시신을 많이 만지는 장의사들은 시신의 해부와 보존에 관한 아주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겠죠. 자, 이런 지식은 시신을 그냥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문화권에서는 확보되기 어려운 그런 지식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해부학적인 경험은 아주 놀라운 수준의 외과의학적 지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드윈 스미스 의학 파피루스죠. 자, 이 파피루스는 기원전 16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종의 의학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총 48건의 외상과 부상에 대한 외과적 치료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과적 어떤 치료술에는 뇌손상이나 척추손상, 골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파피루스에서는 이집트인들이 신체 기능, 어떤 신체의 운동성에 있어서
뇌와 척수가 정말 중요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문서는 그 당대의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이 뛰어난 관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상당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음을 보여주죠. 이 파피루스는 단순한 치료 매뉴얼을 넘어서 환자의 상태를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증상과 원인,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교본 중에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파피루스에서는 마법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경험적인 관찰과 합리적인 치료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좀 다른 고대 이집트의 의학 문헌들과 좀 차별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의 의학이 단순히 미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꽤 체계적이고 또 실증적인 접근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외과적인 지식은 미라 제작 과정에서 아주 오래도록 쌓인 해부학적인 경험이 의학에 응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의 주제는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관련이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사실 피라미드만큼 관심을 끌지는 못했죠. 우리는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그것도 피라미드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광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